안녕하세요. 노슬랜드 파워 한승수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그 노슬랜드 파워에서 아시아 지역 개발 상무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대표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학술대에 초청해 주셔서 한국 신재생에너지학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사실 해상풍력의 전략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살짝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해상 풍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15분 동안에 요약해 달라. 그리고 사실 제가 아시아 쪽이나 한국, 일본, 대만 쪽은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또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 쪽은 사실은 워낙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15분 만에 요약해서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일단 많이 했고요.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 그 4C offshore 같은 이제 큰 잡지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뭐 금방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실 그 데이터가 발표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이런 데이터나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차라리 저희 노슬랜드 파워가 과거에 어떻게 했고 현재에 지금 뭘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마켓을 어떻게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현재 지금 해상풍력이 가고 있는 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조금 저희 노슬랜드 스토리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예, 간략히 제 소개를 조금 드리면요. 저는 사실 2003년에 한국을 떠나가지고요. 2019년에 한국에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원래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그 매니지먼트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런던으로 MBA를 가게 돼가지고 이제 런던에서 공부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싱가포르에 그 은행에 취직을 하게 돼가지고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10년 정도 그리고 홍콩에서 한 4년 정도 아시아 지역 쪽의 발전소 개발, 금융 이런 거 관련한 일들을 거의 한 15년, 16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되돌아오게 된 계기는 한 2019년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홍콩에 그 프랑스 은행에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파리 조약 체결하고 프랑스 은행에서 석탄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는 셧다운한다. 앞으로 5년 내에. 이제 이런 발표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때까지 제가 아시아에서 저의 주 종목이 석탄, 가스,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에 파이낸싱 하는 게 제 주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저의 그 비즈니스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2015년부터 시작해서 19년까지 상당히 이제 고통이 많았죠. 뭐 호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한국 관련된 ECA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석탄 발전소 이외에 다른 것들 많이 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2019년에 대만의 해상 풍력 그 프로젝트에 제가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640메가와트 프로젝트 율린이라고 아시아에서는 지금 제일 큰 그 해상 풍력 발전소인데 여기에 제가 한 2천억 정도 투자하면서 그 은행들이 한 20여 은행들 같이 모여서 한 3조 정도 투자했습니다. 그때 투자를 하면서 사실은 해상풍력에 눈을 떴습니다. 뭐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저희 프랑스 은행 본사에서 해상풍력을 한다 이런 얘기는 뭐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그냥 저희가 2005년만 하더라도 막 그때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막 뜬다고 은행들 다 신재생에너지 팀들 만들고 이렇게 했다가 2015년까지 사실 신재생에너지 팀이 살아남은 팀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대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계속 살아나갈 수 있는 이 섹터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노슬랜드 파워가 저한테 이제 아시아 지역의 이 개발 담당을 맡아달라 그리고 한국 대표도 겸직해달라 라는 그 오퍼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때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한국에 되돌아와야 되나, 해상풍력을 해야 되나.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국이 2021년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제가 2019년에 고민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노슬랜드 파워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발전회사입니다. 저희가 보시면 캐나다에 일단 저희가 본사를 두고 있고요. 저희는 캐나다 토론토 스톡 익스체인지에 상장돼 있고 자산 한 12조 정도, 그리고 마켓 캡 한 6조 정도 되는 글로벌 발전회사고요. 초기에는 캐나다에 주로 가스 발전소, 솔라, 온쇼어 윈드 이런 프로젝트들을 주로 저희가 했었고요. 유럽에 저희가 진출을 해가지고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지금 유럽에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파워에셋은 한 2600메가와트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은 저희가 현재 개발 가능한 파이프라인만 한 5기가와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9개국에 저희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매년마다 한 2조 정도 저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캐시플로우가 한 1조 정도 생겨가지고 이 1조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매년마다 저희가 전 세계의 디벨롭먼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슬라이드의 키는 물론 이제 오퍼레이팅 캐패시티,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용량 기준으로 전 세계 해상풍력 넘버 1부터 넘버 10까지 저희가 쭉 리스트업을 한 자료거든요. 이거는 이제 포시 오프쇼어라고 해상풍력 관련된 저명한 이제 잡지에서 저희가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오퍼레이팅 캐패시티 기준으로는 한 세계 한 4위 정도 됩니다. 근데 요 슬라이드를 자세히 보시면 1등부터 10등까지 이게 전부 다 서유럽 내지 북유럽 업체입니다. 심지어 미국 업체도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서유럽이나 북유럽 업체입니다. 1등 올스테드는 덴마크 국영에서였고요. 그리고 독일의 RWE, 그리고 스웨덴의 바텐팔, 그리고 저희는 유일한 북미 업체고요. 그리고 스페인의 이브레돌라, 그리고 독일의 엠바오, 영국의 SSE, 노르웨이의 에퀴노, 그리고 이게 벨지움의 파크윈드, 그리고 독일의 엔테가. 보시면은 이 10개 업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캐패시티가 전 세계 해상풍력 오퍼레이팅 캐패시티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상풍력이란 게 1990년대 중반에 시작해서 유럽이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나타나듯이 사실은 서유럽, 북유럽 중심의 사실은 산업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프레젠스가 여기 이제 비해상풍력은 캐나다에 있고요. 해상풍력은 저희가 유럽에 3군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한 게 제미나이라고요. 네덜란드의 600메가와트 프로젝트, 저희가 대주주 60%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놀데제 1 해서 독일의 놀데제 1, 이게 330메가와트인데 저희가 지분 한 80% 가지고 있고요. 역시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도이치부트라고 260메가와트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는 노슬랜드는 캐나다의 회사였고, 이 해상풍력이 막 성장을 하면서 저희는 2014년에 이 제미나이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해가지고 지난 8년간 해상풍력 3개를 지금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베이스, 그리고 2018년, 19년까지 3개의 유럽의 해상풍력,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19년, 20년, 21년 해가지고 저희가 대만에 2018년에 대만 정부가 5,000메가와트를 텐더를 해줬는데 그 중에 저희가 1,044메가와트 노슬랜드 파워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올스테드하고 저희가 1,000메가 이상 어워드 받은 유일한 업체고요. 이 대만에서 성공 이후에 한국하고 일본도 지금 진출해가지고 해상풍력을 아시아 쪽에서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매년마다 어코지션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2개의 어코지션을 했는데 이제 하나가 스페인에 있는 솔라 프로젝트와 온쇼 윈드 프로젝트 500메가와트짜리 제가 인수를 했고요. 또 다른 프로젝트는 이게 저도 사실 요 프로젝트 인수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왜 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발틱 파워라고 폴란드에 있는 그 해상풍력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그 폴란드에 있는 제일 큰 국영 정유사 올렌이라고 이 회사하고 조인트 벤처 해가지고 1200메가와트짜리 해상풍력을 폴란드에서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봤을 때 왜 폴란드를 했을까? 지금까지 주력은 북유럽과 서유럽이었는데 그리고 아시아 쪽에 이제 새로운 포커스가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폴란드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이제 저희 회사 내부에 이제 논의하면서 우리들의 이제 향후 그 성장 전략을 어디를 봐야 되냐라는 슬라이드가 저희가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북유럽, 서유럽 그러니까 요 이제 나라들이 있고 요 별표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노슬랜드 파워가 지금 진출해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유럽, 서유럽 국가들이 저희 이제 기존의 포커스였고 지금도 이제 포커스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대만, 일본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베트남이나 필리핀은 저희가 추후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북유럽이나 서유럽이 아닌 동유럽 국가 쪽 이런 쪽 국가들이 저희 전략 그 나라 스트래티직 컨트리들로 지금 생각을 저희 본사 쪽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폴란드가 저희가 이제 그 올렌과 조인트 벤처 해가지고 지금 진출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에스토니아라든지 리투아니아, 터키, 그리스 이런 국가들을 저희가 이제 유럽에서는 차세대 저희들 그 국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살짝 제가 조사도 조금 해봤는데요. 폴란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미 유수업체들이 들어가서 벌써 1.5기가와트 정도 프로젝트를 이미 정부가 어워드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올렌하고 하는 것들이 4번째고요. 그리고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그 정부 차원에서 지금 텐더 프로시저나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2023년부터 이제 옥션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도 2025년부터는 1기가와트 그 옥션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아일랜드, 터키, 그리스도 계속 정부가 지금 텐더를 해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어워드 해주기 위해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유럽, 북유럽 중심이었던 해상풍력이 사실은 2018년에 미국에 건너가서 좀 미국에서도 굉장히 핫해졌고요. 아시아 쪽에서는 대만 중심으로 굉장히 액티브하게 진행되다가 한국, 일본으로 넘어오는 상황인데 여기에 동유럽 국가도 이제 참여를 해서 사실은 이게 한 어떤 지역의 어떤 그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미 되고 있는 것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트렌드는 그렇고요. 뭐 미국도 사실 제가 이 노슬랜드 파워를 그 조인할 때 과연 한국에 들어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한국에서 해상풍력이 제대로 될 수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 2019년에 미국에서 뉴욕 스테이트 등에서 그때만 해도 뭐 7기가 8기가 간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서유럽하고 아시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건너가는구나 라는 그 확신을 준 그 지역 중에 하나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페더럴 가버먼트 차원에서 2030년까지 30기가와트 지금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포시 오프쇼 발표로는 지금 2035년까지 미국의 파이프라인이 한 40기가와트 정도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보시면은 뉴욕주 같은 경우는 그 2035년까지 9기가와트가 타겟이고요. 그 뉴잉글랜드 지역 중에 매사추세츠주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4기가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플로팅을 주로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10기가와트 정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경쟁적인 마켓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유럽이라든지 이런 쪽 서유럽, 북유럽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이 영어권에 사실 영어가 굉장히 컴포터블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대규모 업체들이 사실 다 들어가서 지금 미국에서 경쟁하는 거는 해상풍력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굉장히 그 뭐 올스테드라든지 에퀴노라든지 이런 그 글로벌한 오일 앤 가스 업체들이 그 빅포켓을 가지고 자금을 막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그 어려운 그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마켓이고요. 마켓 자체는 굉장히 그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다음은 일본인데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2019년에 한국 되돌아와 가지고 제가 일본 저희 지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에서 그 조인트 벤처를 만들면서 그 막 2019년에 일본의 그 미티 그 산자부가 막 그 텐더 프로세스 이런 것들 만들고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지난 올해 5월에 그 프로모션 존 첫 번째 이제 대상인 4개 프로젝트가 그 정부 차원에서 그 텐더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미 텐더가 5월 27일 날 접수가 됐고 4개 프로젝트 합쳐서 한 1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올해 10월이나 11월 정도 프리퍼드 비더 선정이 돼요. 그러면 일본도 이제 라운드 1, 매년마다 이제 라운드 한 개씩 일본은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21년 지금 1기가, 그리고 향후에 2022년, 3년, 4년 계속 지금 그 타임라인 맞춰서 계속 주기적으로 해상풍력 그 개발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30에서 45기가와트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서 매년마다 1기가와트 내지 한 2기가와트 정도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이 타이완인데요. 타이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에 이미 5기가와트 텐더를 해줬고요. 그리고 그 2018년에 한 5기가와트 텐더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반드시 완공이 돼야 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만약 2024년 5년까지 완공이 안 되면 계약상의 페널티를 내야 되는 구조로 돼 있어서 인터내셔널 디벨로퍼들이 전부 다 이제 그 타임라인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추가적으로 10기가와트를 텐더를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2022년, 23년, 24년 매년마다 3기가와트 텐더를 계속하겠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지금 타이완 마켓이나 일본 마켓은 이제 텐더를 기준으로 해서 뭐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간단히 이제 요약을 하자면 뭐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동유럽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해상풍력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성장을 하는 가운데서 사실 그 챌린지가 이 서플라이가 지금 사실은 제대로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터바인이라든지 아니면 인슐레이션 비이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인데, 크게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는 한국의 제조업체들 입장에서 예를 들면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쪽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마켓이 사실 열리는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터바인 공급을 받기 위해서 뭐 지나 지멘스나 베스타스 이런 쪽에 주기적으로 계속 저희가 터바인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매니팩처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한국의 디벨로퍼들 입장에서는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놔도 지금 이런 이퀴먼트나 이런 것들 서플라이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한국에서 과연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좀 챌린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일단은 한국 입장에서는 해상풍력이라는 산업 섹터에 앞으로 향후 10년 내지 15년 동안은 계속 이런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섹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한국의 향후 10년 내지 한 15년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그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물론 이제 정부가 폴리시를 만들고 프로젝트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험 있는 해외 업체들하고 어떻게든 빨리 같이 협업을 해서 국내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발생할 걸 기다릴 게 아니라 해외의 일본이나 대만 이런 쪽에서 프로젝트들이 일어나는 거에 빨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게 한국의 해상풍력 섹터가 빨리 성장을 해서 앞으로 향후 한국의 10년 내지 한 15년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